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잊혀진다. 요즘에는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10강, 12강 이런 식으로 강의를 2시간, 3시간씩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한 30명 계신다면 30명은 너무 많고 10명, 15명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모집을 해서 자서전 글쓰기를 해요. 만다라 치유 자서전 글쓰기. 그래서 제가 만다라라고 하는 칼 구스타프의 분석 심리학적인 만다라를 그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이 1645일째 날마다 일기처럼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 청강하신 분들이 이제 함께 그려나가면서 내 내면 치유를 해나가면서 내 어렸을 때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자서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서전이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나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지구별의 인구가 75억까지 올라갔대요. 우리나라는 0.8명이라고 하지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인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지구별에서 살아갈 만한 인구는 5억에서 10억 정도도 많대요. 그런데 지금 75억이에요. 지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75억 명의 인구가 전부 다 개별적이고 독자적이고 특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의 자서전도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고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잊혀진다인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 책을 보면 지구별 여행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구별의 여행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구별의 여행. 저는 이 성남에 여행을 온 거죠. 성남에 오면 제가 살고 있는 내장산 400포지와는 다른 풍경들이 펼쳐져요. 차들도 정말로 많고요.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의 풍경, 그 얼굴 표정을 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를 정의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가끔 저를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말씀드리는데 나를 표현하는 세 가지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했었는데요. 이 지구별 여행자. 저는 책 읽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책 읽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지 않아요. 책을 읽는다는 건 리딩이라고 했어요. 리딩은 독서예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 책을 한 권을 읽으시면 20편의 문학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 내 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뇌가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풍경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꾸 습관이 되면 내 뇌가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내 무의식에 내가 읽었던 사람들이 저장이 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지구별을 여행하게 되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 뉴스 보시면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9시 뉴스 하루 종일 뉴스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이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도 없는 거고요. 나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분리되는 사회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초라하고 낡은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60세, 65세에 정년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0세까지의 삶, 35세에서 40년 정도의 삶을 잉여로서 살아도구만 안 살아도구만 이런 잉여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살아온 삶이 보물 같은 삶이잖아요. 나 같은 삶은 어떤 사람도 살아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책 읽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책으로 부자 되는 것. 아까 이덕무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서치예요. 간서치는 책만 보는 바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간서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책으로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샘플이 되고 싶어요. 책으로 부자 될 수 있다. 저 책은 한 권에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저 책 한 권 살 때는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점심 식사 가고 가족들끼리 한우, 정식 이런 거 먹을 때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저한테 오셔서 지금 내장산 400고지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지 3년째예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심해서 180까지 올라가고 190까지 올라가시던 분이었는데 3개월 정도 이 고기 먹는 것을 못하게 하고 따뜻한 물만 드시게 하고 차가운 물 못 드시게 하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 못 드시게 하고 우린이를 드시게 하고 이런 걸 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다는 건 먹으면 행복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면 화부터 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줄이기 시작하면서 감정의 진폭도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건강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고기를 안 먹어도 살만하다. 그 미역국에 고기 안 들어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멸치 넣고 다시마로 해도 맛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한우 그 식당에 모셔가서 이제 83세 정도 되셨으니까 질긴 건 별로라서 무슨 안창살, 무슨 치맛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600g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요만한 게 75,000원이더라고요. 75,000원. 그걸 사다가 같이 식사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우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거리는 포화된 상태에서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늘 감정적으로 지쳐있고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책은 15,000원이지만 저 책을 펼쳤을 때에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우르르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저한테, 나한테, 읽는 사람에게 대화를 질문을 하거든요. 당신 정말 멋지게 살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살 생각이야? 어제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어마어마한 게 저 15,000원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평화가 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거든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옆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억 75억 명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9월 22일에는 제가 내장산 400고지인데 장읍과 순창의 경계에서 있어요. 경계에서 살아서 순창에서 이제 문화 콘서트를 하신대요. 9월 22일.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 때여서 어머니 저 책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 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문화 콘서트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부모님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는 씨앗을 주는 존재고 그 씨앗을 받아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존재가 사실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도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지만 어머니의 자리도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를 예전에 한 5, 6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분당에 LH공사에 강의가 있어서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시고 이제 마취가 깨어날 즈음에 제가 잠깐 얼굴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북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고 자랐다. 큰 북소리. 말하자면 큰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수술하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자식이 5인데 그 중에서 저를 못 보고 죽을까봐 굉장히 슬프셨대요. 그런데 저를 봐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딱 하셔서 눈물샘이 이착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이 반찬이 있으면 뭐 조기가 있으면 머리는 엄마가 먹고 몸통은 애들을 주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생선이 있으면 엄마가 먼저 놓고 큰 생선을 저를 주시고요. 이렇게 부서진 게 있으면 부서진 건 엄마가 드시고 이 좋은 것은 저를 주시는 거예요. 밥을 해서 밥이 남았는데 새 밥 하잖아요. 이걸 밥을 엄마가 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오래된 밥은 본인이 드시겠대요. 그래서 엄마 나눠 먹어요. 그랬더니 뭐 어제 한 건데 괜찮지 않냐? 내가 먹겠다. 어제 한 게 괜찮으면 같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식을 향한 마음도 그렇겠지만 강요당한 측면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인지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용림 여사가 1940년에 태어났고, 나는 12살 때 6.25를 경험했고 19살 때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와가지고 살림도 한 번 안 해봤는데 한 번 안 해봤는데 그 살림을 하는 어린 그 처녀의 마음, 어린 며느리의 마음이겠죠. 결혼했으니 처녀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식을 5을 낳고, 또 이제 너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떼어내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 둘 정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이서영인데 이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반추하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저희 어머니한테 일기를 쓰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똑같은 일기를 쓴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산책을 했다, 뭐 그 밭에서 이 하늘빛 정원이라고 해서 한 4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조금한 것들을 좀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측면만 일기를 똑같이 쓰시지, 아, 내가 그 꽃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 이걸 치웠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더라, 햇살이 너무 좋았을 때 나는 어떤 행복함을 느꼈더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성남문화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성남문화원 키즈라고 보시면 돼요. 성남문화원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지구별의 이 역사로 봤을 때는 100년도 애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자꾸 말씀드리죠. 여러분, 60년 애기예요. 70년 애기예요. 80년 애기예요. 90년도 애기예요. 우리는 꼴랑 지구별에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가요. 그런데 60이 되고 70이 되면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늙은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90이 돼도 김형석 그 선생님이 1920년생이니까 이제 102살? 이제 만으로 나이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102살이에요. 102세인데 지금도 정정하세요.
2층에 사신대요. 걸어서 올라가세요. 걸어서. 그래서 이 몇 개 빼놓고는 이도 너무 튼튼하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수영장 가신대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세요. 그러면 그 김영석 스님을 예로 들자면 저는 50년 동안 강당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잉여로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고 죽을 때까지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 말고 새로운 나가 이 속에 무수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나를 만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가 책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용림 여사라고 하는 텍스트, 저희 어머니지만 전 하나의 텍스트, 교과서라고 봐요. 그래서 이 김용림 여사가 남은 20년을 굉장히 다른 삶,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제가 견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만다라 그려가지고 이 용인에서 한 달간 전시하는 이런 작업도 하셨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강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늘 모시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삶을 살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강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something different 한 나, 조금 다른 나, 어제하고 다른 나, something new, 어제와는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런 시간 우리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저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게 4년 전, 그러니까 5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하고 꾸준히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중인 분들도 계시고, 저를 통해서 제 책을 만나서 이제 또 저를 많이 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라고 하는 이 1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었겠죠. 10년 동안 이만큼 성장해 왔어요. 20년 전과 저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요. 지금 저는 캐롤라인 유니버시티의 박사과정 3학기째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가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 1년에 3학기제를 운영을 해요.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LA에 적을 두고 있는 온라인 대학교예요. 그래서 온라인 대학교 굉장히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옮겨 앉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캐롤라인 유니버시티가 쑥 부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1년에 2학기가 아니라 3학기를 진행을 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6학기를 통해서 이 박사 과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논문 쓰는 과정도 백업을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후년이 되면 저는 이제 이서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꾸준히 뛰어다니는 것. 그래서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본 사진을 스크랩을 한 적이 있는데 84세 되신 여자분이신데 학력고사에 늦어가지고 굉장히 분주하게 뛰어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착각 찍은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40년생이니까 82세네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분 많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내가 내 뇌를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많아요. 내가 70인데 나 돌아서면 잊어버려라면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시면 새로운 뉴런이 형성이 돼요. 새로운 이 뇌가 여러분 뇌세포가 자란다니까요. 열심히 움직이시면 날마다 움직이시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잊어먹지 않을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건 사실은 공부하는데 가장 큰 핑계예요. 왜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어요? 패러다임이 그렇게 안 잡혀 있으니까. 내 머리를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는 너무 오래 살 위험이 있다니까요. 100세 살아야 돼요. 근데 70이면 30년 살아야 된다니까요. 30년을 살려면 최소한 10년간 집중하시면 80세부터 좀 더 멋진 삶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뇌는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5번째 책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만다라예요. 제 책 속에는 만다라만 만들어진 책이 4권 정도 있고요. 그리고 책마다 이제 만다라를 이제 몇 개 그려놓는데 이 독자들이 그림을 색깔을 칠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색칠을 하면서 색칠 치유 이렇게 이제 하는 이 과정인데 제 독자 중에 정사강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용인에 계시는데 이분이 8년 전부터 저를 SNS를 통해서 만나기 시작하셔서 제가 10년 동안 아침 편지를 쓰는데 그 아침 편지 다 보시고 이것을 같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4년 전부터 저한테 저희 북카페까지 1박 2일 북스테이를 하면 오시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림이 점점 색감이 점점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내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다 볼 수 있는 이런 도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시더니 유화를 배우기 시작하셔서 유화를 하시고 그 갤러리 카페 도자기 선생님이 경희대 교수님이 그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도자기에다 색깔을 칠하는 이런 작업. 이렇게 하셔서 작년과 올해 벌써 2번이나 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책을 내시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강의 끝나면 점심을 먹고 용인에 가서 그 카페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경기도 가평으로 갈 거예요. 경기도 가평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파킨슨병으로 죽어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60도 안 됐어요. 60도 안 됐는데 10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지금 24시간 중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여자분이시고 에너지도 많은데 이분은 훈자님이라고 불러요. 훈자님. 한자 가르치신 게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게 한자를 가르치시고 SNS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앉아있을 수 있는 3시간, 4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SNS를 통해서 사자성학도 이렇게 잠깐씩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책을 한 권 내고 싶대요. 자기가 지금 60인데 10년 동안 파킨슨병에 걸렸었고 향후에 얼마 살지 못하리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0인데 여러분 이 세상하고 이렇게 오늘 죽어도 괜찮은 분 제가 질문하는데 계세요? 좀 더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60도 안 됐는데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강쌤하고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훈장님이 책을 낸다고 하셔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가요. 여러분들도 정말 책 내고 싶으시면 저하고 상담하세요. 그러면 난 어떤 걸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와서 고스트라이터라고 해서 이 글을 뒤에서 백업해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씨앗만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해주시면 이것을 책답게 건축해주는 역할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소라북스 출판사를 하면서 제 책이 14권이 나왔고 전체 24권 정도,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의 책을 10권 정도 근데 아시는 분, 저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되시는 분들만 제가 작업해요. 그 메일을 통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저 소라북스 출판사에서 책 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30명이 넘는데 이분들하고는 작업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최소한 아이 컨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저는 교과서라고요. 샘플이에요. 여러분들의 샘플이라고요. 제가 15년 전에는 영어학원 선생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책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깨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데 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 속에는 20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작가님 저 이 책 샀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분은 이 책 다 안 읽었어요. 20권 중에 읽은 책이 1권, 2권, 3권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이 책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1만 권을 읽었을 때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책을 한 권을 읽으면 그 속에 책 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 속에 책 속에 책 속에 책을 찾아다니면서 읽다 보니까 이 만 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책 속에 있는 책을 찾아보세요. 책 속에 있는 책. 그러면 이게 그 고구마 줄기처럼 새로운 책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다시 읽으시겠대요. 자, 지구별 여행자의 한생. 이전 강의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것.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은 미래학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구별에서 사라지셨어요. 100년 못 살았어요. 70인가? 잘 모르겠다. 이 엘빈 토플러가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쵸? 아, 여기 있네요. 1928년에서 26년이에요. 72, 16년, 88세. 88년 동안 지구별 여행을 하면서 미래학자로서 제3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The Third Wave. 미래학자예요. 근데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신문을 보셨어요. 신문. 내 앞에 오는 신문이 10개가 있으면 이 10개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이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신문 한 권 속에, 신문 하루 분량에 신문 하나 속에는 책 3권 분량이 들어있대요. 책 3권 분량. 지금은 종이 신문을 별로 안 읽으시지만 지금도 종이 신문 많이 그래도 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학자인 알빈 토플러는 신문을 그렇게 보면서 그 속에서 일정한 흐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알빈 토플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놀랐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많이 놀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죠?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문화, 예술 뭐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날아다니잖아요. 문화예술 분야는 정신 분야예요. 맞죠? 정신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상상력, 창조력 이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인풋이 되지 않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좀 더 멋진 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무기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붓글씨를 잘 쓰는 것,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러면서 명상도 하겠죠.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나 요즘에 캘리그라피 배워. 여러분 재밌잖아요. 캘리그라피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위안은 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도구로서 활용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텍스트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씨를 뿌리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밭을 먼저 갈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고 싶다면 뭐 하라고요? 밭을 먼저 갈라고. 이게 철학자가 평생을 통해서 공부해서 60이 넘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이 말을 씨앗 삼아서 우리는 또 뭘 하겠어요? 뭔가 씨앗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이 알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문화 예술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국민들의 자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DNA,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건데 10년 뒤에는 쓰일지도 모르느니 아니라 소용이 될 이 용도 자체가 사라져 버릴, 폐기되어 버릴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더래요. 즉 부모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고3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공부하죠. 그런데 고3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책 보는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유리된 삶을 살아요. 맞죠? 20세 때부터 100세까지 공부 안 한다니까요. 책 안 읽는다니까요. 책 안 읽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20, 30대 학생들한테 책 읽어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긴 문장 보기 싫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단문만. 여러분 요즘 20대, 10대, 20대 아이들이 어떤 게 유행하는 줄 아세요? 문장을 축약해서, 극도로 축약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비웃어요. 이것이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기능적으로, 지능은 정말로 뛰어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미약하고 미성숙해요. 사실은 요즘에는 40대, 50대, 60대, 70대들도 미성숙해요.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깊이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늙어가고 낡아가고 있잖아요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그것에 대한 반론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는 것은 좋지만 책 읽는 것은 잠이 와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알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에 문맹이 있다. 이 문맹은 책을 읽고 쓰는 것을 못하는 걸 우리가 문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디지털 이 폰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e illiterate가 문맹이에요.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are not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지 않는다.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learn, 배우지 않는 사람, 문맹.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이것들이 이건 잘못됐었네 라고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문맹. 그리고 relearn, 다시 배우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 문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음 뉴스에서 읽은 건데요. 2014년? 2015년? 제가 이 속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쓸 줄 모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쇠퇴가 되어서 60대 이상이 문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즉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문장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968만 명, 이 정도 된대요. 근 1000만 명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속도의 시대에 텔레비전 좋고 핸드폰 좋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긴 거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가 빠른 속도로 찾아와서 치매는 하나의 유행처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거죠.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화 강좌, 인문학 강좌 이런 거 사실 드물게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일주일에 많아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붓글씨 쓰면 붓글씨 쓰는 동안 천천히 내 마음의 명상은 될지 몰라도 내 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뇌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뇌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들이는 방법이에요. 낯선 것을 들이는 거예요. 낯선 것을 들여와야 그때부터 뇌가 가동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낯선 게 아니면 뇌는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뇌는 점점 쇠퇴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경찰들이 군중들을 해산시켰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이게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이야 하시지만 제가 3번 합니다.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처음 들었을 때와 2번 들었을 때와 3번 들었을 때는 달라요. 여러분의 뇌가 인지하기 시작하거든요.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자,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소리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한 번만 더.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여러분들은 영어의 세상에 진입하셨어요. 자, 이런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낯선 것,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들이는 것. 이게 공부예요. 공부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되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0년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천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재가 되는 방법은 정말로 쉬워요. 낯선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넘어졌네. 또 일어나지 뭐. 넘어졌네. 또 일어나지 뭐. 잊어버렸네.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한 번만 더.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내 입에 붙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런 낯선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growth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장. 저는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것, 키가 큰다는 것, 나이가 먹는다는 것 전부 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낡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것. 그게 내가 70살하고 하루 살았는데 70살하고 이틀 살았으면 하루만큼 성장한다는 것. 이렇게 내 뇌를 구조화시킨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나 할머니인데 늙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 문맹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 이게 공부다. 공부란 새로운 것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공부란 신명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면 귀가 순해야 돼요. 귀가 순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내 머릿속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부터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판단부터예요. 아, 정말 맞아. 정말 틀려.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정말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판단부터 하세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 말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성적인 사람은 판단을 하거든요. 좋다 싫다가 분명하거든요. 감정적으로도 분명해요. 그런데 귀가 순해진다는 건 귀가 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막 제가 말하는 게 음악처럼 막 제가 말하면 음표가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런 게 그러니까 상황을 신선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게 바로 귀가 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어링과 리스닝, 히어링은 뭐라고요? 제가 말을 하면 말하는 순간 전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히어링이에요. 그런데 the illiterate in the 21st century are not those who can read and write, but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먹겠잖아요. 이러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the police scattered the crowd 했을 때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낯선 단어거나 혹은 새로운 단어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닝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하세요. 히어링 듣고 나가고 이렇게 듣는 즉시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리스닝 하는 것.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우리 뇌가 활성화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성인 2017년이네요. 성인 22%인 960만 명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문맹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실질적 문맹이요.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제4차 산업혁명 움직이고 있잖아요. 택시, 버스, 무인 버스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학교에 그 배달하는 앱도 그 발달을 하기도 하고 그 서비스도 발달을 하는데 그 사람 없이 우체국 그 배달하는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유비쿼터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범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비쿼터스.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그 가스레인지 불 안 끈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누르는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아마 될 거예요.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문맹들, 여러분 키오스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키오스크. 휴게소에 보면 그 군밤 5,000원 이거 눌러야 되더만요. 그쵸?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키오스크 보면 70, 8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60세만 마찬가지지. 보면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반응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반응 보세요. 그쵸? 새로운 곳이 딱 보면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가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보는 뉴스를 보면 그
여자분들은 60, 70이 넘으면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당 뭐 이렇게 아파트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노인정 가셔서 있으면 4시부터는 10원짜리 화투를 치신대요. 10원짜리 화투.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며칠간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식사도 점심, 저녁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남자분들 노인정도 똑같이 만들어 놓지만 여기는 대부분 공동화되어 있대요. 남자분들은 60, 70이 넘어가면서 개인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밥을 해먹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혀 되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화낼 준비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낯선데 그게 이제 불편하신 거죠.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잘 안 가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 주변에 있는 그 어르신들의 노인정들을 보면 이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이게 똑같더라고요. 예,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분 어른들이 있어야 될 방은 물품 쌓아놓는 방으로 사용한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 문맹이 아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를 가면 휴게소 얘기합시다. 휴게소에 화장실 가면 화장실마다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화장실마다. 그쵸? 휴게소마다 화장실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거 너무 신기하던데, 이런 식으로 그 신기한 것을 보면 이건 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하고 다르면 다 다르고 이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구나, 저기는 저렇구나 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좋아, 싫어, 이게 아니라 저것은 저렇구나, 이것은 이렇구나 라고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의 깊이에 관여하는 것. 그래서 이 책 읽기,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독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영상이 계속,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영상들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영상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그 글을 썼던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그 글 속에 있는 내용과 그 스토리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읽은 책만큼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서 멘토를 만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락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읽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삶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활용해 보십시오. 이 문해력이 정말 요즘에는 사실은 심각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20대들 정말 심각해요. 20대, 30대들 있잖아요. 조그만 어려운 문장을 주면 되게 힘들어해요. 자,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35%가 60대에서 70대에 이루어져 있대요. 60대에서 70대에 이 35%, 그리고 70에서 80대 23%, 80대 이후에 성취한 게 6%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합쳐봤더니 3, 5, 2, 3, 6에서 64%가 60대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하고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그리고 생물학적인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 머릿속에 불이 켜졌던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로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점점 불이 밝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이만큼의 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분야의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그것을 잊어먹지 마세요. 자꾸 환기시켜주세요. 그래서 나 참 멋있게 살았어. 그러니 향후가 기대돼. 이렇게 만드세요. 소포클라스 오이디푸스 굉장히 유명한데요. 80세에 쓰셨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완성한 게, 파우스트 굉장히 오랜 시간 쓰여졌어요. 80세.
넘어서 완성이 되었대요.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 이 책이 59세에 썼대요. 59세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썼던 것은 57세래요. 첫 책을 썼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20년 30년 지나면서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차원의 철학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완성한 게 70세래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의 돔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돔이면 어때요? 수층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리는데 이분이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상태로 돌아다녔대요. 신문을 편지를 읽을 때도 이렇게 읽을 정도였대요. 그렇게 열정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의 돔을 완성한 게 몇 세라고요? 70세예요. 70세.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꽃이 핀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꽃 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직 활짝 개화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좀 더 멋진 내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멋진 나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든과 핸델도 고의가 넘어서 불후의 명작을 작곡했고요.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했던 게 70세에서 71세래요. 이렇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주 젊은 장교들, 장군들, 이런 행정가들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했대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다. 지려고 작정을 했느냐, 혹은 환장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퇴직한 이 메가더 장군을 데려왔거든요. 이때요. 이걸. 그래서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 기대치, 예상치를 완전히 벗어난 게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다면 청춘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 편말 만들어 놓고 늘 보면서 살았다잖아요. 청춘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20살짜리도 늙은이라니까요. 20살짜리. 근데 내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90청춘인 거예요. 90청춘.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90년이 되었다고 해서 내 정신이 살아있는데 그 90세 청년이 있는 거예요. 90세 청년. 자, 이 플러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를 보면 수학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수학자. 더하기, 덧셈. 그쵸, 덧셈.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 네, 그렇다네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더하기를 보면 배꼽을 떠올린대요. 목사님은? 십자가. 예스, 십자가. 그렇겠죠. 교통경찰은? 교차로. 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책 한 권. 자, 교통경찰은 사거리, 교차로 떠올린대요. 간호사는요? 적십자. 오빠 책 한 권 드릴게요. 적십자. 헌혈 해야 되잖아요. 적십자. 약사는요? 손들어서. 약사 손들어서. 녹십자를 떠올린대요. 녹십자. 제약회사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수학자는? 산부인과 의사는? 목사님은? 교통경찰은? 간호사는? 예, 불글적자, 피. 약사는? 자,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이 전부 여기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살아온 행동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환경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을 저울질해요. 잘 보세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 왜 그렇게 했어는 내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요. 이게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생각,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해. 왜 그렇게? 내 기준하고 안 맞잖아. 이 머리통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공무원 시험 정말 힘들게 가서 이 아이들 공부하거든요. 전교 1등 했던 아이들도 대학 가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1년을 못 버틴대요. 1년을 못 버틴 학생 그 공무원 신입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 상사들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집에서 부모들한테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반말하면서 엄마 밥 줘. 아이씨 내 양말 어딨어. 이렇게 대우만 받고 자라는데 밖에 나갔는데 공무원 시험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갔더니 자네 왜 그렇게 일을 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쓰겠어? 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요만큼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니까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지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이가 들어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만든 거죠. 부모님들이 책 안 보니까요. 초등학교 연수를 했어요. 몇 달 전에 초등학교 연수 선생님들 교감에서 교감으로 승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60명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으시는 분? 그랬더니 60명 중에 10명 정도, 한 달에 책 3권 정도 읽으시는 분?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책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워낙 무섭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 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선풍적인 이슈가 되었던 거 여선생님이 청바지 입고 이렇게 칠판에서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들어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었던 요거 기억하시죠? 안 본 분이 없었을걸요. 아주 며칠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비스듬하게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이 여자 선생님은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에서 이렇게 이슈화했던 것은 이게 자극적인 감성팔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치마를 입었다면 이렇게 속을 들여다봐 이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했어라고 내세운 여론 기자들도 그 글을 잘못 썼으려니와 이 선생님이 이 친구 처벌하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 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어린 여자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처벌한다고 했으면 다른 학생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났고 선생님이 학생 이렇게 손을 만지기만 해도 요즘에는 침해하는 거래요. 이게 성희롱한 이런 게 돼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조차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까 익숙한 사이다 보니까 그랬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관계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살고 20년 살았으니까 내가 당신 알 만큼 하니까 함부로 해가 아니에요. 10년 살고 20년 살았으면 그만큼의 격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대우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 격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클리셰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니까 나 당신한테 함부로 해도 괜찮아. 편한 존재잖아. 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존재를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저희 어머니 82세고 엄마 밥 먹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 식사하셨어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하고 딸 사이인데 왜 그렇게 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격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친하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품격,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하는 거예요. 수양하는 것. 날마다 익히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의 심성은 가지되 나이가 들수록 격을 갖춰가는 것, 이것이 저는 나이가 먹어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깊어지면서도 가벼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버리면 저런 패러다임 하나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게 저는 진정한 공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내가 살아왔을 때 내가 살아온 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내 가치관으로는 저것을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75억 인구가 산다면 75억이 다양한 경험을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저기 수학 선생님한테도 가서 있잖아요, 당신 그거 더하기 아니야, 배꼽이야 배꼽,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것을 바라볼 때도 다양하게 혹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존재니까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 프로젝트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는 걸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하나의 틀이에요. 그건 뭐라고 볼 수 있다? 나만의 가치관, 세계관,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발만 움직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거나 두렵거나. 그래서 대부분 갔던 길만 가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먹는 음식만 먹고 갔던 카페만 간다라는 거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편안하거든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좋아요. 새로운 것이 싫어요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책으로 먼저 나와서 그 영화로 나왔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저기 쓰시는 우리 선생님 제 눈에 띄었는데 쓰고 계시는 분 많겠지만, 선생님 제 책 선물 드릴게요. 세런디퍼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런디퍼티.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갔는데 신의 축복이었어요. 예,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세런디퍼티. 하나 적어서 외워보세요. 세런디퍼티. 세런디피티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세런디피티. S-E-R-N-D-I-P-I-T-Y. 세렌디피티. 이건 뭐냐면 뜻밖의 행운이에요. 뜻밖의 행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나 오늘 뜻밖의 행운을 내가 가졌어. 이 강의 자체가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뭔가 하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선택하시는 것. 그게 귀가 순해지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다 저렇다라고 방향을 이왕에 결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한 귀로 들어서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공부.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 삶을 바꾸는 학생이에요. 내 삶을 바꿔야죠. 암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배울 만큼 배운 분이니까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제 말도 전부 다 알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겠어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예스. 따뜻함을 드시고 오세요. 자,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시프트는 변화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해요. 시프트는 변화, 변이 이런 건데, 그래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 시프트에다가 이 R을 붙여서 시프터가 되자라고 얘기했어요. 패러다임 시프터가 되자. 자, 나는 이라고 소개를 하면 저는 패러다임 시프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어제와 같은 생각 플러스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존재들이지만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나는 새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라도 새로운 것을 내 안으로 날마다 들이려고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365일 새로운 단어 하나.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시프터, 그 다음에 세런디피티 세 단어만 외우셔도 이 강의는 여러분 성공이에요.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무의식과 의식을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늙어가고 낡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 놔두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나, 지금까지 축적한 나를 오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과거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으면 암과 삶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는 정말 멋진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 인문학 강의의 초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사시는 분들에게 그걸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75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처럼 특별한 존재가 없어요. 자, 소리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좀 더 크게. 나는 특별하다. 한 번만 더. 나는 특별하다. 예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나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양자 물리학자들도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양자 물리학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근거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터가 되십시오. 자, 이병철 삼성 회장이 반도체 사업 결정을 한 나이 몇 세? 73세. 73세 여러분. 73세. 그러니까 저거 결정했을 때 일본에 갔을 때래요. 일본에 갔을 때 저걸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삼성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일본은 반도체를 하고 있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1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이고 반도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상태였는데 이분이 저기 일본을 딱 견학을 가서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러 가서 보니까 쫙 저 반도체 미래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병철 회장이 저걸 선택했을 때 결정했을 때 일본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저거 하나 그 요거 하나의 시설 건설하는데 15억 달러인가 들고 뭐 이렇대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래 비전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이가 몇 세? 네, 73세 안 되시면 애기들 많죠 여기? 네, 그 애기들 많잖아요. 애기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73세 이분이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지금 삼성이 어때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일본의 20개 상위 랭크되는 20개 기업체를 다 합쳐도 삼성이 벌어들인 돈을 못 벌어들인다는 그런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직 73세 안 되신 애기님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지금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만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50이면 10년 투자하면 60이에요. 내가 60이면 10년 투자하면 70이에요. 내가 70이면 10년 투자하면 80이에요. 20년간 다른 사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보세요. 근데 내 몸이 워낙 무거워서 거기까지 못 가. 여기가 내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을 못 디뎌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내가 패러다임을 순간순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신선한 존재인가? 내가 새로운 것이 왔을 때 낯설긴 하지만 실수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엉팔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just do it right now가 뭐라고요? 질러버려라. 예, just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어떤 기자가 이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질러버려라. 멋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말지. 그렇잖아요. 안 되면 말지.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자, 드디어 이야기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야기 하나. 이것은 안수정 등 읽을 줄 아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무서운 코끼리가 막 나타나서 쫓아와서요.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언덕 밑에 그 우물 하나를 발견을 해서 정신없이 이 등나무 넝쿨이 드리워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니까 사실 코끼리가 무서워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그 혀가 이렇게 나온 무서운 구렁이 4마리가 혀를 날름날름 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서 막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흰 쥐하고 검은 쥐가 그 등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 꿀이 툭 떨어졌어요, 얼굴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뭐 어때요? 이거 해가지고 꿀맛을 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는 따로 그 뜻이 다 있습니다. 4마리의 그 구렁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흰 쥐와 검은 쥐는 뭐 삶과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쫓아오는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무거움을 상징하고 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그네는 아래로 가면 구렁이가 있고 위에 바깥에는 이 코끼리가 막 쫓아오고 있어서 숨었는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 흰쥐하고 검은쥐가 갉아먹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나? 손들어서 말씀하실 분. 예. 밧줄을 잡고 올라간다. 자. 밧줄을 잡고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올라간 상태에서의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오 마이 갓. 정답인데, 네. 올라가서 꿀을 닦아내야 돼. 꿀을 닦아내야 돼? 네. 근데 자, 그러면 꿀을 닦아냈다고 하고 그 다음 next step. 쥐가 저걸 가려먹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미리 흰쥐하고 검은쥐가 있고 꿀이 있는데 그 꿀을 닦아내고 흰쥐하고 검은쥐를 치우고 그리고 나서 아니지 그 꿀이 밧줄에 이제 떨어져서 검은지를 갉아먹으니까 그걸 자르니까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것이거든 지금 저기 질문은. 그러면 꿀을 닦아줘야지. 자, 그럼 꿀을 닦았어. 닦아주고 올라갔으면 되는 거죠. 목적이 올라가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래서 흰쥐하고 검은쥐를 이렇게 치우고 올라갔어. 올라가서 편안히 내가 상황 살펴가지고 이제 살길을 차지했습니다. 네, 맞아. 자, 여러분 두 분에게 박수. 책이 4권이기 때문에 you lost a chance. 기회를 놓치고 우리 선생님 책 한 권 드릴게요. 자, 그래.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막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 다 그 질문의 답을 하나씩 가지셨죠? 자, 이게 뭘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뭐가 되자? 패러다임 시프터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패러다임 시프터가 되자. 패러다임 시프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편안함이 좋아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성공할 것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요. 즉 용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바로 그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터가 되자라고 하는 건데, 자, 꿀이 떨어져서 꿀이 있어서 갉아먹기 때문에 이 흰지와 검은 그 꿀을 닦으면 된다. 맞아요.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흰지와 검은지가 그것을 갉아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구렁이한테 죽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코끼리가 막 무섭게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무섭게 쫓아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답은 뭐냐면 face it. 직면하라. 직면하라. 내가 그 코끼리가 무서워서 도망은 왔는데 내가 갈 길이 그 코끼리하고 맞서는 일이라면 코끼리하고 한번 맞서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끼리랑 맞서봤더니 생각보다 두렵지 않더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여기에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거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꿈꾸는 존재거든요. 꿈꾸는 존재. 자, 스티브 잡스가 20살 때 애플이라고 하는 그 창립을 했잖아요. 애플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창립을 해서 움직였을 때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가라지,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10년이 딱 지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5,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20살짜리가 이걸 시작을 했을 때는 나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 정도 10년이 지나서 5,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그 존재가 될 거라고까지 상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20살 때 시작해본 거예요. 시작해봤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움직였어요. 두려움 없이. 아, 뭐 실패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오거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게 오면 일단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도망치는 거. 그래서 아, 나 그거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일단은 회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face it. 그것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순간 그 코끼리는 실제로 이 코끼리가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코끼리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이 오면 두려움부터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두려움을 옆으로 살짝 밀쳐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끼리는 우리들의 타성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반경을 벗어나기 싫은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코끼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즉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옆으로 밀쳐놓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야기 둘, 할머니와 바늘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할머니가 가로등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바늘을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로등이 있고 거기서 할머니가 뭘 찾고 있는데 저도 보니까 오 할머니 저도 같이 찾아드릴게요 하고 한참을 찾았는데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바늘을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할게요? 예. 깜깜한 데서 다른 데서 잃어버렸어요. 그래. 우리 선생님이 딱 말했어. 집에서 잊어버렸어. 자, 우리 집 방 안에서 잊어버렸어. 바느질을 하다가 금방 이 바늘이 어디로 가버린겨. 찾을 수가 없네. 그런데 거긴 침침해서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밝은 곳에 와서 찾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회피 심리죠. 내가 정작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여긴데 초점을 약간 틀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존재가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 만큼 살았거든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고생할 만큼 했거든요.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가보면 정말 나 힘들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는 편하게 살란다. 그러면 65세에 정년을 했어? 편하게 산다면 열심히 살다가 편하게 살아. 잠도 10시까지 자고 또 밥도 배고플 때 먹고 이렇게 1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75세 되면 폐인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점점 성장하는 존재라니까요. 점점 성장, 성숙, 도약. 저는 인생의 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는 것. 자,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는 것.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오르는 것. 이 현실이 여러분을 뛰어오르게 하는 그런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활용하세요.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는 삶을 사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요만큼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더 다른 나 만나고 싶으신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좀 더 다른 나. 예, 좀 더 다른 나. 아, 손 크게 드세요. 손 크게 드세요. 손 안 드신 오빠들은 언니 오빠들은 와. 자, 안 들었으니까 쌤한테 질문해야지. 뭘 질문하시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근데 쌤이 손을 안 드셨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좋아. 그렇죠? 너무 발전 그리고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이러는 것만은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래서 느낌이 선생님은요? 네. 향후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제가 만족하는 대로 살겠죠. 네.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만족하려고 하는 그 범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만족하는 범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성실하게 사실 거잖아요. 성실하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게으르게 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네. 너무 좀 숨이 찬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너무 하면. 아, 맞아. 선생님 박수.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뭐냐면 저는 속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편지를 써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유료 밴드가 있어서 11개의 포스팅을 해요. 11개의 포스팅을 하고 이것을 365일 하고 225일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 숨이 막힌대요. 365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제가 숨이 막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게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건강한 세 가지가 있는데 몸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 내 몸, 그리고 마음에 관련된 것,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몸과 마음과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우리가 사실 병에 걸리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해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 와서 병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성장, 성숙, 도약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이게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 행복에 관한 문제예요. 즉 우리 자신의 행복에 관한 문제.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늘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엔 2시간 걸렸던 게 지금은 1시간 걸려요. 그 1시간 걸렸던 게 지금은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걸린 게 30분으로 줄어들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내 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오르는 것. 이거. 그래서 제가 꿈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 성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멍 때려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공부하다 벌떡 일어나서 영화관에 가서 앉아서 영화 안 보고 졸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는 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늙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있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이고 각 개인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저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할머니 바늘을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행복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꽤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 셋. 스님께서 동자승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자승은 아주 어린 애기잖아요. 이 애기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 동그라미를 다 그리셨어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 동자승하고 원 동그라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자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 내가 마을에 갔다 올란다. 그러니 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동그라미 바깥으로 나오면 밥을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자승이 그리고 나서 스님은 휘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동자승이 이 동그라미 안에서 한참을 고민을 하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어서 해가 다 지고 나서 스님이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보니까 애기가 없어. 이 동자승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침에 새벽에 그러고 갔는데 새벽 공양도 하고 점심 공양도 하고 저녁 공양도 하고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자승한테 물어봤지. 아가야, 너는 어떻게 동그라미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 동그라미를 지워버렸어요. 아, 박수. 여러분 박수. 자, 이 동자승이 한참을 고민하고 있다가 이 동그라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동그라미를 샥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까요?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동그라미 안으로 한정시켜서 살아요. 제한시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나야 라고 규정을 지어놨어요. 나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생각에 갇힌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에 갇힌 존재로 사는 것은 아닌가. 이 동그라미는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을 뭐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쉬프트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패러다임 말고 또 다른 패러다임을 하나 들여와 보자 라고 해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삶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다양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 뭐예요? 읽어보세요. 네, 줄, 탁, 동, 시예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빠는 소리 줄이래요. 그래서 이 계란 닭 이렇게 알 있잖아요. 알 안에서 이렇게 이 병아리가 나가고 싶어서 톡톡톡톡 쪼면 엄마 닭이 바깥에서 콕 찍어주는 게 탁이래요. 그래서 줄 탁 하면 이 탁 깨지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줄, 탁, 동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탁동시는 우리가 날마다 정진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better and better라고 써요. 점점 더 멋지게. 그래서 어제하고 다른 나를 쭉 만들어가고 어제의 나를 만났고 오늘의 나를 만나고 내일의 나를 만나면서 내가 점점 깊어지는 존재가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은요, 병아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를 깨트려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줄탁동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각 플러스 새로운 생각 혹은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쓴 이 책 속에는 20권의 책이 들어있는데, 꽃들에게 희망을, 키다리 아저씨, 노인과 바다, 연금술사, 압록강은 흐른다, 달과 유펜스, 모모라고 하는 이 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11시 36분이나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 저는 sorry, 자, 됐다. 모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모 들어보셨죠?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이 노래 들어보셨죠? 네, 그 모모래요. 그 모모라고 하는 미하엘 엔데의 모모를 읽고 나서 그 가수가 쓴 노래가 바로 이 모모인데요. 모모는 아주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어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한 마을로 흘러들어요.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원형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뭘 먹으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거기에서 사는 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의를 붙였어요. 저 아이를 저기에서 살게 할까? 근데 결국에는 살게 하자. 우리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자. 라고 해서 이 아이는 원형극장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쵸?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입을 옷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얻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모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어서? 고민을 들어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힘들면 와가지고 모모한테 모모야 밥 먹었어? 나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다 하면 다 하고 나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모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들어주기만 했어요. 이게 경청의 힘이에요. 경청. 그래서 모모에서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는 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히어링해서 들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리스너가 된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준 거예요. 아,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아,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는데 이렇게 투덜투덜 왔던 사람들이 모모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표정이 밝아지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가고 기쁜 표정으로 가는 이런 모모가 이 마을에서는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튼 모모에게 가보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마을에 회색 신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회색 신사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아끼십시오. 당신의 시간이 24시간이고 365일이 있는데 당신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 신사들한테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굴까요? 모모예요. 모모에게 시간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평화로운 시간을 충족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색 신사의 시간은 시간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유용성의 시간, 실용성의 시간, 실용적이지 않은 모든 시간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감성이라고 하는 것, 기스님처럼 여유롭게 있고 이런 시간들은 쓸데없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회색 신사가 이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푸지 씨한테 왔어요. 이 푸지 씨는 이발사예요. 이 이발사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 혼자서 일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비가 오고 우울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쿠, 내 인생이 이러다가 가유질만 하다가 가게 생겼네.
내 인생 뭐 특별한 게 있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회색 신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후지 씨는 가끔 자신의 인생이 철컥거리는 가위질 소리와 손님들과의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으로 그저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에 슬퍼하고 있었다.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야?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은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라고 부정적인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회색 신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자,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1년은 365일, 1년은 3151만 6천 초, 70살을 살면 22억 752만 초가 되는군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시간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만 당신은 잠자느라 8시간 없애고 식사하느라 시간을 없애고 8시간 일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늙으신 어머니와 앉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허비한대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 앵무새를 기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다리가 성치 못해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다리아 양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기 위해서 매일 30분간 그녀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뭐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회색 신사의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타이트하게 목표를 향해 가는 시간만이 가치 있고 유용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사실은 여백의 문화예요. 여백의 문화, 여유로운 문화. 이 마음이 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세요. 식사하느라 없애는 시간, 유유자적한 그런 시간, 나를 위하는 시간. 잠자는 건 보약이에요, 여러분.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이게 보약이에요. 6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자야 한대요. 늙으신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귀한 시간이잖아요. 앵무새를 기르면서 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아 양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꽃 한 송이를 주러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꽃 한 송이를 주러 오는 그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회색 신사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성장과 성숙과 도약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히 행복한 시간이 어제를 되풀이해서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더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장과 경청 사이가 있습니다. 시간.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41번.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시간이요. 24시간. 근데 how예요. 어떻게 이 24시간을 쓸 것인가는 온전히 내가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투자하라는 거죠. 시간에 투자하라.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모에서는 3가지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카시오페아의 시간인데요. 거북인데요. 30분을 미래를 볼 수 있어요. 30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회색 신사의 시간이 있어요. 이 회색 신사는 모으고 아끼고 집착하는 욕망의 시간, 비극적인 실존의 시간, 맹목적인 실존의 시간. 이건 뭘까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실용적이고 유용한 게 아니고, 유용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리아 양한테 30분 꽃 한 송이 가져가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시간,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시간, 단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온전한 시간을 다 바치는 시간. 제가 영어 학원하고 과외하고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에 나가면 밤 11시에 돌아와요. 3년간 저희 애기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이 애기 때문에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버는 건데
이 자본주의 시간에 회색 신사의 시간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서 이 아이를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내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행복한 시간.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만 옆 사람 행복해야죠. 이게 상생의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시간 하지 마세요. 나하고 함께 같이 사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야 후회도 없고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 꽤 돼요. 그렇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나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비극적인 실존의 시간인 거예요. 비극적 실존의 시간이에요.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난 당신을 위해서 살았어. 내 인생은 뭔데?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자신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그것도 결국은 내 선택 아닌가요?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 성숙, 도약이란 내 행복이에요. 내가 가장 행복한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시간. 코끼리가 무섭지만 그 코끼리하고 대면하면서 코끼리 생각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결국은 저쪽으로 갈 길이었는데 내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던 거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자, 모모의 시간은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모모의 시간은 다른 어디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온전한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온전히 즐기는 거예요.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리스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 그래서 실존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실존? 긍정적인 실존이에요. 여러분 실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건데 이게 부정적이고 이 비극적인 실존이 아니라 어떤 실존이 여러분? 긍정적인 실존이요. 행복한 실존이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깊어지는 시간. 그리고 어떤 시간? 치유의 시간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시간. 나를 힐링하는 시간. 결국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나를 만나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중에다가 이렇게 줄을 한번 그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줄을 그으면 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줄을 긋는 순간 위로는 높이가 생기고 아래로는 깊이가 생깁니다. 자, 손을 긋더니 위로는 뭐가 생겼다고요? 아래로는 뭐가 생겼어요? 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난 여유롭게 멍 때리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좋습니다. 저처럼 뭔가의 꿈이 있어서 제 꿈은 뭐냐면 아델 아세요 여러분? 아델이라고 해서 18살 때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음악을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해가지고 친구에게 줬는데 이 친구가 그 음악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적인 선풍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어린 소녀가 18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앨범을 냈어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올라와 버리니까요. 그 음반사에서 계약을 해서 18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앨범을 냈다니까요. 그 다음에 20인가 21이라고 하는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델이라고 하는 18살짜리 그냥 평범한 삶을 살던 이 아이가 나중에는 로얄 알버트 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나답게 살면 어느 순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냐면 그 로얄 알버트 홀에서 아델이 Someone Like You 뭐 이런 노래 부르거든요. Rolling in the Deep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아델 한번 적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노래 들어보세요. 이게 복고풍의 노래여서 우리가 들어도 정말 재미있고 좋아요. 이게 아주 산문적인 글을 써서 말도 아주 빠른 속도로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복고풍이어서 우리가 듣기 참 좋은데 이 아델이 Someone Like You를 부르는 이 로얄 알버트 홀에 아델을 이렇게 비켜놓고 저는 제가 서 있어요. 제가 그 로얄 알버트 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얄 알버트 홀에서 강의하는 것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년 지구별 여행 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멋진 나를 만날 수 있게, 조금 더 멋진 나를 만날 수 있게 일일신 오일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마지막 저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는 자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라? 예, 아는 자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 됩시다. 이 머릿속에 책을 조금씩 그래서 생각의 깊이를 채워가는, 자, 이거 많이 보셨죠? How others see you is not important.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How you see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means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존재가 되자? 읽어보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존재예요. 꿈꾸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별 여행, 좀 더 멋진 나를, 꾸준히 성장하는 나를, 꾸준히 성숙하고 도약하는 나를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낼게요. 감사합니다.